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서지수의 오피스텔 안은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대기업 S전자 최연소 여성 팀장, 능력 있고 냉철하며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주변의 선망과 질투를 한몸에 받는 그녀였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 뒤편, 퇴근 후 돌아온 텅 빈 공간은 그녀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사온 냉동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지수는 습관처럼 창가에 섰다. 한강 다리를 수놓는 자동차들의 불빛 행렬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또 혼자네. 나지막한 혼잣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졌다. 10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첫사랑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이후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일에만 몰두했고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지방에 계셨고 살가운 성격이 못되는 그녀에게 서울에서의 인간관계는 피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지루하게 TV 채널을 돌리던 지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오랜 친구 민영이 얼마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프리미엄 데이팅 앱 소울링크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너도 이제 연애 좀 해. 세상에 좋은 남자 얼마나 많은데 이건 검증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라 괜찮아. 민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의 지수는 앱을 실행시켰다.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의 프로필이 화면을 채웠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화려한 스펙들이 질비했지만 지수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 하나가 있었다. 강태준, 42세, 건축가, 프랑스 파리 거주. 프로필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훈남이었고 배경으로는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였다. 자신을 예술과 낭만을 사랑하는 건축가, 현재는 파견 근무 중이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소개한 그의 글에서 어딘지 모를 진솔함이 느껴졌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태준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좋아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속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게 되네요. 그의 첫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예의 바른 느낌이었다.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태준씨. 저도 프로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파리라니 멋진 곳에 계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태준은 지수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최근에 본 영화, 심지어 가끔 듣는 인디밴드의 음악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파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수의 생활 패턴에 맞춰 연락했고 지수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의 다친 마음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태준의 다정한 아침 인사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그의 목소리, 주로 음성 메시지였다. 영상통화는 파리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며 번번이 거절했다를 듣는 것이 지수의 일상이 되었다. 태준은 지수의 과거 연애 상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다독여 주었다. 지수씨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바보예요. 내가 만약 지수씨 곁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 같았다. 지수는 태준이라면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태준은 곧 한국으로 발령받아 돌아오게 될 것 같다고 했고 지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지금 파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해외 계좌라 바로 처리가 어렵네요. 정말 염치 없지만 혹시 5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한국 돌아가자마자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을게요. 지수 씨 외에는 제가 이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지수는 당황했다.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그였다. 순간 망설여졌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지수 씨 외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곧 만날 사람이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가. 500만 원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하겠어. 지수는 짧은 고민 끝에 태준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누르자마자 태준에게서 고맙다는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지수의 도움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수는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떨쳐버릴 수 없는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다. 그럴 리 없어.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첫 번째 송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태준은 자재 대금을 해결했더니 이번엔 현지 하청업체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미치겠어요, 지수 씨.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라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이미 500만 원을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앞서 보낸 돈까지 날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다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후로 태준의 긴급 상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파리 현지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한국 귀국 준비를 위한 항공권 및 체류 비용 등 명목도 다양했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고 지수는 자신의 모든 저축액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보험을 해약하고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댔다. 태준은 지수가 망설이거나 의심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조종했다. 지수 씨,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요.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라며 애원하기도 했고 때로는 갑자기 연락을 끊어 지수를 불안과 초조함에 떨게 만들었다. 지수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태준과 그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뿐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구 민영은 지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고가의 선물을 태준에게 보내고 물론 태준이 요구한 것이었다. 파리에서는 구하기 힘든 한국 물건이라는 핑계였다. 밤낮 없이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지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민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너 혹시 그 남자한테 돈 보낸 적 있어?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그런 사기 많다는데. 지수는 정색하며 소리쳤다. 민영아, 너까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결국 민영과의 사이는 서먹해졌고 지수는 더욱 고립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오직 태준과의 대화뿐이었다. 태준이 약속했던 귀국 날짜는 번번이 미뤄졌다.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연장, 여권 문제 발생, 항공편 결항 등 이유는 매번 달랐다. 지수는 점점 지쳐갔지만 태준은 그때마다 더욱 달콤한 말로 그녀를 붙잡았다. 지수씨, 정말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태준이 예전에 보내준 파리 시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가 오늘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이라며 보내준 에펠탑 야경 사진. 그런데 사진 속 에펠탑 조명이 어딘가 이상했다. 몇 달 전 파리 여행을 다녀온 직장 동료가 보여준 에펠탑 사진과 조명 패턴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이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최근 에펠탑 조명 정보를 검색해 본 지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보낸 사진은 최소 1년 전에 촬영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였던 것이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이 언급했던 건축 프로젝트의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대표라고 했던 프랑스 건축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달콤한 약속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졌던 돈 요구.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지수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태준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검색했다. 그가 보내준 프로필 사진 역시 유명 해외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수는 숨이 멎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휴대폰을 들어 그동안 태준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갔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결국 지수는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빚, 산산조각난 자존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지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씻지도 않은 부스스한 머리, 경한 눈, 핏기 없는 입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다. 빚독촉 문자가 날아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민영이 서 있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지수가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민영은 지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억눌렀던 지수의 감정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민영아, 나 어떡해? 지수는 민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듣던 민영은 이내 지수의 손을 잡고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지수야, 네 잘못 아니야. 그 새끼가 나쁜 놈인 거지. 전문 사기꾼들은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민영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지수에게 작은 빗줄기가 되어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잃어버린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지수는 민영의 도움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변호사, 사이버 금융 범죄 전문, 다수의 로맨스 스캠 사건 승소 경험.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수가 건넨 자료들, 태준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조작된 사진 증거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지수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정황상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강태준이라는 인물은 기존의 어설픈 사기꾼들과는 좀 다른 것 같군요.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입니다. 어쩌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강태준이 사용한 IP 주소, 계좌 정보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도록 조작되어 있었고 계좌 역시 대포 통장과 해외 계좌를 복잡하게 얽어놓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놈들은 보통 점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총책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는 인출책이나 대포 통장 공급책 같은 하부 조직원들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은 절망적이었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사소한 단서들,
태준이 무심코 했던 말, 그가 보내온 사진 속의 작은 디테일, 그가 특정 시간에만 연락이 잘 되었던 점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그러던 중 지수는 문득 태준이 자신에게 파리에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지수 씨처럼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동생의 SNS 계정이라며 보여주었던 희미한 프로필 사진.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박 변호사는 즉시 그 SNS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가짜 계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혹시 모를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지수 씨,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언급했던 그 패션에 관심 많은 동생의 SNS 계정,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프로필은 허위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계정 주인이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주변 계좌에서 서지수 씨가 송금한 돈의 일부가 인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박 변호사는 이 인물이 강태준 본인이거나 혹은 그의 국내 하부 조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즉시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박 변호사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잠복 근무 끝에 문제의 SNS 계정 주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었고 자신은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자택에서는 다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 그리고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정보로 보이는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자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해온 조직의 일원이었다. 지수는 경찰서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물론 강태준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런 평범한 얼굴 뒤에 그런 악랄한 범죄가 숨어 있었다니. 검거된 남자는 마스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발뺌했다. 모든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마스터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된 메시지 일부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정보가 발견되었다. 완전한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마스터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으며 매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지수의 사건은 언론에도 작게 보도되었다. 지능형 로맨스 스캠 조직 일부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기사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와 박진우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은퇴한 노교수도 있었고 평범한 가정주부, 심지어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도 있었다. 연령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마스터, 혹은 그의 조직원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에 속아 인생의 일부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박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몇몇 다른 피해자들과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서로의 처참한 사연에 눈물만 흘렸지만 이내 분노를 넘어선 어떤 연대감이 그들 사이에 싹 텄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저런 놈들 발 못 붙이게 해야죠. 가장 연장자인 은퇴한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절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과 자책감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스터 조직의 국내 하부 조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주범인 마스터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지수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부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마스터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지수는 회사에 간신히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강태준의 목소리, 그와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민영은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박진우 변호사 역시 법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몇 달 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스터를 잡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작은 정의는 실현된 셈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지수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첸 웨브의 과시스 7 Total Characters 삽첸 17 사건 이후 지수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자조 모임에 익명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글을 읽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고 주말에는 민영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수는 민영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는 평화로워 보였다. 문득 강태준이 처음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 지독했던 악몽의 시작.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앞에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지수야, 저기 봐. 솜사탕이다. 우리도 하나 먹을까? 민영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지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콤한 솜사탕을 한 입 빼어 무니 입안 가득 행복한 맛이 퍼져나갔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마스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서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절망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미소였다. 1년 후 지수는 박진우 변호사의 소개로 한 시민단체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강연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강단에 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가 겪었던 설렘과 사랑, 의심과 불안, 그리고 절망과 배신의 순간들이 청중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수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아픔이, 그녀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박진우 변호사였다. 서지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수사 끝에 마스터의 해외 거점을 특정했고 현지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완벽한 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악랄했던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며칠 뒤 지수는 뉴스에서 마스터의 검거 소식을 접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그의 얼굴은 지수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얼굴이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그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SNS에 올렸던 사진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거나 연출된 것이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초라하고 탐욕스러운 범죄자일 뿐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허상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제 한낱 추악한 사기꾼 마스터일 뿐이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S전자 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주말에는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민영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박진우 변호사와는 사건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동료가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그날은 지수가 강태준을 처음 알게 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다. 퇴근길 지수는 문득 2년 전 그날처럼 텅 빈 오피스텔이 아닌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식당 안,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지수야, 너 요즘 얼굴 정말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한 친구의 말에 지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거짓된 환상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별들 대신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 자신 또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소울링크 앱을 삭제했다. 더 이상 가짜 위안이나 허황된 기대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 진정한 연결은 현실 속에, 진실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 후로도 지수는 종종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로나 회고가 아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다. 박진우 변호사 역시 사이버 금융 범죄, 특히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수는 가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러 자료 정리를 돕거나 그의 활동을 지지하는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하기도 했다. 민영은 여전히 지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책을 쓰는 과정을 묵묵히 응원했고 가끔 지수가 힘들어할 때면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시간은 또 흘러 지수의 책 가짜 낙원을 그린 남자가 출간되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로맨스 스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책의 인쇄 일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되었다. 지수는 자신의 아픔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삶은 강태준을 만나기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깊은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오피스텔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와 관계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지수는 새로 이사한 집의 작은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예전의 삭막한 오피스텔과는 달리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민영이 선물한 작은 화분들이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며칠 전 봉사활동을 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알게 된 한 남자의 안부 문자였다. 그는 수의사였고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지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완벽한 남자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화려한 스펙이나 달콤한 말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솔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함이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의사 현우와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지만 편안했다. 그는 지수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고 지수 역시 그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서울 근교의 작은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면 말없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지수는 그런 현우에게서 과거 강태준에게서 느꼈던 불안한 설렘이 아닌 잔잔하고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지수의 정원에는 민영이 선물했던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가짜 낙원을 그린 남자는 해외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수는 가끔 해외 독자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박진우 변호사는 여전히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마스터는 검거되었지만 제2, 제3의 마스터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는 지칠 법도 했지만 지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다고 했다. 서지수 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지수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답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지수는 현우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이 함께한 따뜻한 자리였다. 민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박진우 변호사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녀의 전부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아픔을 통해 성장했고 사랑을 통해 치유받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것은 가짜 낙원이 아닌 진실된 사랑과 노력으로 일궈낸 진짜 행복의 증표였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S전자의 팀장직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되어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책적 파트너였다. 민영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지수가 운영하는 단체에 꾸준히 후원을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남편 현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의 배경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뒤 지수는 서재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책을 집필 중이었다. 이번에는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그 예방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 현우가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맞았다. 그냥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졌으면 해서. 현우는 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 온기에 기대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알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펜을 들고 목소리를 낼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으니까.